넌 아직도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 4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제게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자리 사람들 전부 웃었죠. 그런데요, 그날 그 동창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제 인생을 한번 망가뜨렸던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여자의 인생을 다시 마주보게 했습니다. 들꽃나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기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늦가을 저녁, 단풍도 거의 다 떨어진 쓸쓸한 계절에 서울 근교의 한 고급 한정식집 앞에는 중년 여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어렴풋이 남아있는 얼굴들, 그러나 그 얼굴 위로 켜켜이 쌓인 시간의 무게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세월을 거스른 듯 말끔하게 가꾼 모습으로 나타났고, 누군가는 굵어진 허리와 흰 머리카락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낸 채 웃으며 걸어 들어왔죠. 식당 안은 이미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특유의 은은한 조명 아래 오칠된 상 위로 가지런히 놓인 앙증맞은 그릇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고, 방 한쪽 벽면에는 누군가 미리 준비해 온 것인지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고등학교 졸업 40주년 동창회라고 쓰인 현수막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놓인 테이블에는 이름표가 하나씩 세워져 있었는데, 그걸 준비한 사람이 이미숙이라는 건 굳이 묻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미숙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와인색 재킷에 목 언저리로 진주 목걸이가 단아하게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묵직한 금 팔찌가 움직일 때마다 낮은 소리를 냈죠. 오늘 동창회를 주최한 사람답게 그녀는 자리에 들어서는 친구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흔들며 먼저 말을 건넸는데, 그 목소리에는 오래 익혀온 능숙함 같은 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 살 빠진 거 아니야?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 혹은 남편 사업은 잘 되지? 요즘 경기가 어떠대? 그 같은 말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고, 그 말들 사이사이에는 상대를 가늠하는 눈빛이 아주 잠깐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선자는 이미숙의 오른편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베이지색 니트에 밝은색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난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이미숙 옆으로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 앉았고, 이내 둘이서 낮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오경이는 조금 늦게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수다를 시작했는데, 들어오는 길에 만난 친구에게 남편 직업이 뭔지, 자식은 어디 취직했는지를 이미 다 물어본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조용히 들어온 한지영은 빈자리를 찾아 가만히 앉으며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자식 자랑으로 흘렀습니다. 우리 딸이 올해 대기업 들어갔어.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논문이 실렸대. 그러면 누군가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눈빛은 가만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웃는 얼굴 아래서 슬며시 화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반갑고 다정했지만 테이블 위로 흐르는 공기에는 이상하리만치 팽팽한 것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교실 안에서도 그랬듯 이 자리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이 어느새 그어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쪽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바깥 공기와 함께 김정혜가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수수한 감색 코트는 유행을 타지 않는 단정한 디자인이었지만 세탁을 반복하며 어깨 부분이 조금 늘어나 있었고, 손에 든 가방은 가죽이 군데군데 달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화장은 10개 했는지 거의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얼굴 위로 40년의 시간이 앉아 있는 방식은 어딘지 남달랐습니다. 주름은 있었지만 구겨지지 않았고 눈빛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잠깐 문 앞에 서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얼굴들, 그러나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씌워진 얼굴들을 하나씩 훑는 그 눈빛에는 감회도 반가움도 두려움도 한꺼번에 뒤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방 안 분위기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잠깐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고 몇몇 시선이 정혜에게 향했다가 자연스러운 척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침묵이 이미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시선들을 천천히 받아내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표 앞에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된 가방이 상위에 내려앉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적어도 몇 명은 그 가방을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미숙이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 손짓은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 자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몸짓이기도 했죠. 40년 전에도 이미숙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교실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보게 만드는 묘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정혜야, 여기야, 여기. 이미숙의 목소리는 밝고 또렷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진심으로 반기는 것처럼 들렸고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정혜는 이미 자신의 이름표 앞에 앉은 상태였지만 이미숙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무엇이 오고 갔는지는 그 둘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리가 거의 다 채워지고 첫 번째 음식이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잣죽이 올라왔고 은은한 고소한 냄새가 방 안을 채우면서 대화는 잠깐 음식 쪽으로 흘렀습니다. 어머, 여기 잣죽이 진짜 유명하대. 진하다, 진해. 그런 말들이 오가는 사이 이미숙이 정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끼리 나누는 가벼운 안부처럼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정혜야, 너는 아직도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니?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아니었고 날선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일상적인 어조였고 심지어 웃음기까지 살짝 섞여 있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농담처럼 흘려버릴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아주 얇게 달라졌습니다. 몇 명이 동시에 정혜 쪽을 봤고 누군가는 피식 웃음을 흘렸으며 또 누군가는 잣죽 그릇을 내려다보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수저를 들었습니다. 박선자가 먼저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지는 않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굳이 감추지도 않았죠. 오경이는 고개를 약간 돌리며 하긴 정혜는 옛날부터 그런 스타일이었잖아 라고 덧붙였는데 그 말이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지영만이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정혜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함도 수치심도 발끈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되고 익숙한 무언가를 다시 마주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응, 나는 변한 게 별로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숙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 혹은 자신이 원하던 반응이 나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편하긴 하지 뭐. 이미숙은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옆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고 대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정혜의 귀에는 그 짧은 대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변한 게 없다는 말이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로 들렸을지 정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자가 쌓아온 것들에 대한 비교가 담겨 있었고 이 자리에서 누가 올라와 있고 누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린 사람은 이미숙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피식 웃었던 사람,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 모른 척 고개를 숙였던 사람, 그 모두가 그 판단에 조용히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잣죽 그릇을 조용히 당겨 수저를 들었습니다. 뜨겁고 고소한 죽이 입 안으로 들어왔고 정혜는 천천히 씹으며 삼켰습니다.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정혜는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런 순간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말하거나 무언가를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고 이 저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잣죽 그릇이 치워지고 본 음식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활기를 띠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또 다른 누군가의 자식 이야기가 이어졌고 남편 이야기가 나오면 집 이야기가 따라왔으며 집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동네에 사는지로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오랜 친구들이 모여 근황을 나누는 다정한 자리처럼 보였지만 그 대화의 흐름 안에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것을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 이 자리에서 오가는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경이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침묵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끌어내는데 능숙했습니다. 정혜야, 근데 너 요즘 뭐해? 오경이의 질문은 가볍고 친근한 어조였지만 테이블에 앉은 몇몇의 귀가 동시에 쫑긋해졌습니다. 이미숙도 음식을 집던 젓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장 쪽에서 가게 해. 정혜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묻는 말에 있는 그대로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답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는 순간 분위기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가게? 무슨 가게? 오경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짜 궁금함보다는 확인하고 싶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정혜가 다시 짧게 답하자 오경이는 아하고 짧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 한 음절짜리 대답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 있었는지 정혜는 오랜 세월 그런 소리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람도 아니었고 감탄도 아니었으며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역시의 가장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데 확인이 됐다는 그 소리. 박선자가 슬며시 끼어들었습니다. 반찬 가게면 힘들지 않아?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잖아. 말 자체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말 끝에 아주 얇게 깔린 것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정혜는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라고 조용히 답했고 박선자는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미숙 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누가 먼저 그은 것도 아니었고 누가 선언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선은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남편이 건설회사 대표인 이미숙, 아들이 의사라고 아까 슬쩍 흘린 박선자, 딸이 외국계 기업에 다닌다고 했던 오경이,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정혜. 이 자리에서 그 선은 아무도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완성됐습니다. 위와 아래가 나뉘었고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미숙은 그 타이밍에 화제를 바꿨습니다. 능숙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마치 정혜와의 대화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것처럼 근데 선자야, 너희 둘째는 올해 대학 가는 거 아니야? 하고 박선자에게 물었고 대화는 금세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정혜는 다시 조용한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잠깐 소환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어 상위의 음식을 집었습니다. 은대구 조림이었는데 간이 잘 배어 있었고 생선살이 부드럽게 발려졌습니다. 꽤 솜씨 좋은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혜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테이블 위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끼어들지도 맞장구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보고 느꼈습니다. 사실 정혜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선이 그어지는 자리를 수도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이 상처가 됐고 조금 지나서는 화가 됐으며 더 지나서는 그냥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선을 보면서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선이 그어진다는 것은 무언가가 나뉜다는 것이고 나뉜다는 것은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혜는 지난 40년 동안 온몸으로 배워왔습니다. 테이블 위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요즘 골프를 배운다는 이야기, 누군가의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없다는 이야기, 해외여행을 어디로 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정혜는 그 흐름 속에서 조용히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저녁이 어디로 흘러갈지 정혜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낙엽 몇 장이 유리창에 잠깐 붙었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무렵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처음보다 한결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음식이 몇 차례 바뀌었고 누군가 매실주를 한 잔씩 돌리자 웃음소리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오경이는 벌써 두 잔째를 비웠고 박선자는 이미숙과 함께 요즘 백화점 세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며 한지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표정만큼은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음식을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법이었고
이 자리도 그런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이미숙이 매실주 잔을 내려놓으며 정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근데 정혜야, 너 옛날에 공부 진짜 잘했잖아. 그 말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처음 듣는 사람은 그냥 지나간 추억을 꺼내는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이미숙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비슷한 것이 섞여 있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전교 1등이었잖아. 우리 학교 역사상 3년 연속이었다고 선생님들이 그랬는데. 오경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맞아. 나 그때 정혜 때문에 진짜 기죽었었는데. 웃음이 터졌고 분위기는 잠깐 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숙의 다음 말은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사라졌어? 전교 1등이 어느 날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한 침묵이었습니다. 오경이는 웃음을 거두었고 박선자는 잔을 들다가 멈췄으며 한지영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숙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뜻 없이 던진 말처럼. 그러나 그 말이 어디에 꽂힐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정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상 위에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정혜는 잠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소리들이 멀어지는 것 같았고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많은 것을 건드리는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아마 이미숙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알고 있기 때문에 꺼낸 것이었겠죠.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눈빛 사이에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시간을 가로질러 이미숙의 눈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처럼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야기할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그 미묘한 긴장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묵직하고 서늘한 무언가가 테이블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오경이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고 박선자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조금 세웠으며 한지영은 찻잔에서 눈을 들어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이미숙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너무 짧아서 알아채기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정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숙이 웃음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 목소리는 여전히 가볍고 편안한 척했지만 첫 번째 문장보다 아주 조금 빠르게 나왔습니다. 정혜는 그것도 알아챘습니다. 궁금했으면 물어봤어야지. 그때 정혜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흥분한 기색도 떨리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오히려 이미숙의 얼굴에서 미소를 조금씩 지워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그대로 상 위에 있었고 매실주 잔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거나 잔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침묵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먼저 깨뜨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그에 맞는 무게와 속도가 필요했고 그 무게와 속도는 정혜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정혜는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이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장학금 발표 날이었어. 정혜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다 삭혀서 이제는 그냥 사실로만 남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처럼 그 목소리에는 울분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담담함이 듣는 사람들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경이는 수다스러운 입을 다물었고 박선자는 내려놓으려던 젓가락을 그대로 쥔 채 움직이지 않았으며 한지영은 찻잔에서 눈을 들어 정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때 이미 합격이었어. 서류도 다 통과됐고 등록금 문제도 그걸로 해결되는 상황이었지. 정혜는 테이블 위 어느 한 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선은 이미숙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다들 알았잖아. 아버지가 편찮으셨고 어머니 혼자 식구들 건사하던 때였으니까. 그 장학금이 없으면 대학은 없는 거였어. 그게 당연한 상황이었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음식 냄새는 여전히 은은하게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발표 당일 오후였어. 교무실로 오라는 전갈이 왔지. 정혜의 손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등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계셨고 교감 선생님도 계셨어. 그리고 정혜가 처음으로 시선을 들어 이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이 내가 있었어. 내 아버지랑 같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미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조금 빠졌습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경이와 박선자는 동시에 이미숙을 쳐다봤다가 다시 정혜를 봤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 그리고 물었지. 이거 내가 쓴 거 맞지? 정혜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거기엔 내가 부모님 직업을 속여서 장학금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 아버지를 실제보다 훨씬 안정적인 직종으로 써냈다는 거였지. 물론 나는 그런 거 쓴 적이 없었어. 한 글자도. 오경이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박선자는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이미 완성돼 있었어. 내 이름으로, 내 필체와 비슷하게 쓰인 글씨로. 선생님들은 나를 보면서 스스로 인정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고 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18살짜리도 알 수 있었지. 정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이 분노보다 울음보다 훨씬 더 듣는 사람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했어. 끝까지. 그런데 내 아버지가 그러더라. 미숙아. 정혜가 이미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려운 집아이가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법이라고. 그 말을 담임 선생님 앞에서, 교감 선생님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했어. 이미숙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게시판에 붙었어. 장학금 취소 김정혜. 그리고 바로 아래에 새로 선정된 이름이 붙었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였는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부터 소문이 돌았어. 전교 1등이 욕심내다 걸렸다고, 거짓말하다 들통났다고. 그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 정혜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을 다독이듯 천천히, 그리고 잔을 내려놓고 나서야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는 건 불가능했어. 복도를 지나가면 뒤에서 소리가 들렸고 선생님들도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거든.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힌 거잖아. 18살에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방 안은 완전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낮게 들렸고 복도 어딘가에서 직원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테이블 주위의 5사람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왔어. 학교를. 정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지만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더는 버틸 이유가 없었거든.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줄 사람도 없었고, 증명할 방법도 없었고, 그 학교에 남아서 매일 그 시선들을 받아낼 자신도 없었어. 18살이었으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정혜는 이미숙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고개를 숙인 모습이 40년 전 교무실에서 아버지 옆에 서 있던 18살 이미숙과 겹쳐 보이는 것 같기도 했지만 정혜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걷어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마지막 말을 끝낸 뒤 테이블 위에는 아무도 치우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매실주 잔들은 제자리에 놓인 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경이는 평소 같으면 벌써 무슨 말이든 꺼냈을 텐데 이번만큼은 입술을 꼭 다문 채 테이블 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선자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몸을 약간 뒤로 물린 자세였는데 그것이 이 상황에서 최대한 멀어지려는 몸짓처럼 보였습니다. 한지영만이 조용히 정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숙은 여전히 고개를 완전히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있었고 아까까지 능숙하게 분위기를 이끌던 그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혜는 그런 이미숙을 바라보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말은 제 속도로 꺼내야 했습니다. 미숙아. 정혜가 이미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릴 때 부르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호칭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미숙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너 나한테 말했지. 교무실 들어가기 전날 밤에. 이미숙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기억 안 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입술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자체가 이미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침묵과 기억하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침묵은 다른 법이었고 지금 이미숙의 침묵은 분명히 후자였습니다. 정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잘하잖아 라고 했어. 이 정도쯤은 나한테 양보해도 되지 않냐고.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오경이가 숨을 들이켰고 박선자는 시선을 완전히 내리깔았습니다. 한지영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미숙의 목 언저리가 붉어지는 것이 조명 아래서도 보였습니다. 나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안 했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 순간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 정혜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잔잔하게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테이블 위로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교무실에서 그 종이를 봤을 때 그제야 알았어. 내가 전날 밤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미숙이 처음으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그것은 이미숙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양보라는 말 있잖아. 정혜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양보는 내가 가진 걸 내어줄 때 쓰는 말이야. 그런데 너는 내 것을 가져가면서 그 말을 썼어. 그게 40년 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 양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미숙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고 아닐 것 같기도 한 그 경계에서 이미숙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그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춰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미숙은 한 번도 멈춰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그 이후로 많이 힘들었어. 어머니한테도 제대로 말 못하고 혼자 공장 다니면서 속으로만 삭혔지. 억울하다는 말도 못하고 누가 잘못한 거라는 말도 못하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 그게 더 편했거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보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그 무게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은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사람처럼 말을 꺼낼수록 목소리가 더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를 나왔어. 더는 버틸 이유가 없었거든. 그 말은 조금 전 했던 말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꺼내니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상황의 설명이었다면 지금은 이미숙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나를 거기까지 몰았다는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미숙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아까까지 이 자리를 주름잡던 여유로운 표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얼굴 위로 40년 전의 18살이 잠깐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서 있던 그러나 끝내 말리지 않았던 그 18살이 정혜야. 이미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망한 게 아니라 너를 제대로 알게 된 거야. 그 말이 방 안에 놓이고 나서 정혜는 처음으로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고 통쾌함도 아니었으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에 가장 가까운 미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것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혜가 마지막 말을 끝낸 뒤 방 안에 내려앉은 정적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고 그 침묵은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경이는 평소답지 않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박선자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테이블 위와 아래를 번갈아 봤으며 한지영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숙은 고개를 든 채로 굳어 있었는데 눈가의 붉은 기운은 가시지 않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흘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눈물이 나올 자리를 잃어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그 침묵 속에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조금 타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혀두었던 무언가를 꺼내고 나니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그 가벼움이 시원한 것인지 허전한 것인지는 스스로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40년을 안고 살아온 것을 꺼냈으니
그 자리가 당장 채워질 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식당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방 안의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잠깐 멈칫하는 기색을 보였다가 이내 단정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확인차 여쭤보는데 오늘 이 자리 예약자 김정혜 고객님 맞으십니까?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오경이가 고개를 들었고 박선자의 눈이 커졌으며 한지영은 직원과 정혜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미숙의 표정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리는 제가 예약했는데요. 이미숙이라고 한 달 전에 연락했을 텐데요. 직원은 당황한 기색 없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쪽에서 확인된 예약자는 김정혜 고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3주 전에 전체 식사와 자리 구성까지 모두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일정도 그분 쪽에서 조율하신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미숙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테이블 위의 시선이 일제히 정혜에게로 향했습니다. 정혜는 그 시선들을 받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내가 잡았어. 그 한마디가 가진 무게는 짧은 것 치고 상당했습니다. 이미숙이 동창회를 주최했다고 자신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것, 이 저녁의 시작부터 끝까지 실제로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 그 짧은 대답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오경이가 헛기침을 했고 박선자는 손을 무릎 위에서 살짝 떼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직원이 다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디저트는 잠시 후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다시 5사람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아까까지 이 자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혜야, 내가 왜 이 자리를 보고 싶었으니까. 정혜가 말을 자르듯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오경이가 잠깐 정혜의 얼굴을 다시 봤을 정도였습니다. 40년 만에 보고 싶기도 했고 하고 싶은 말도 있었고 그래서 잡았어. 정혜는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늦가을 밤 어둠이 유리창 너머로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낙엽 없는 나뭇가지 위로 흘렀습니다. 정혜는 그 풍경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밥은 맛있었지? 그 말에 한지영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짧고 낮은 웃음이었지만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를 조금 풀어주는 소리였습니다. 오경이도 그 웃음에 이끌리듯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고 박선자는 여전히 표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숙만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아까까지의 당혹감과는 또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묻고 싶은데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눈빛, 혹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확인하기가 두려운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저녁은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이 그것을 꺼낼 때라는 것을 정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다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길게 창문을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정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준비하는 자세만으로도 방 안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정혜에게 모였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넥타이 핀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정혜를 찾아 시선을 옮겼고 정혜와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됐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떨어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말이 만들어낸 침묵은 훨씬 길었습니다. 회장님, 오경이의 젓가락이 상위에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박선자는 입을 반쯤 열었다가 다물었고 한지영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미숙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언가를 물어보려던 그 눈빛도 정혜를 향해 맞추고 있던 시선도 모두 그 한마디에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서는 동작이 조용하고 자연스러웠으며 오래된 가방을 집어드는 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오래되고 낡은 가방이 지금 이 순간 이상하게 다른 무게로 보였습니다.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 몇몇의 시선을 끌었던 그 가방이 지금은 전혀 다른 맥락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가 테이블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경이, 박선자, 한지영, 그리고 이미숙. 40년 전 같은 교실에 앉아있던 얼굴들이었고 그 시간이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내려앉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얼굴들을 하나씩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계산은 다 해놨어. 편하게 있어. 그 말을 끝으로 정혜가 돌아서려는데 오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혜야, 너 뭐야? 그 질문은 짧았지만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혹감이었고 40년 동안 몰랐던 것에 대한 놀라움이었으며 아까부터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해온 말들과 행동들을 돌아보는 부끄러움이기도 했습니다. 오경이답지 않게 목소리가 낮았고 그것이 오히려 그 질문을 더 솔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혜가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선 정혜의 눈빛은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와 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피곤해 보이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잠깐 멈추었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냥 열심히 살았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긴 설명도 더 극적인 말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고 동시에 가장 무거운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는 40년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혜가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고 복도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와 나란히 걷는 정혜의 발소리가 잠깐 들리다가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 남겨진 네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디저트가 들어올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선자가 먼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검색하는 손이 조금 빨랐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박선자의 표정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테이블 가운데로 휴대폰을 밀었습니다. 오경이가 먼저 화면을 받고
한지영이 그 다음이었으며 이미숙은 마지막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화면 안에는 기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정혜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수수하고 단정한 모습, 꾸밈 없는 표정. 그러나 그 사진 아래로 이어지는 글자들은 오늘 이 방 안에서 나눈 어떤 말보다 더 강하게 네 사람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전국 유통망 1위 식품기업 회장 김정혜. 재래시장 반찬가게에서 시작해 20여 년 만에 수백억 규모의 기업을 일군 인물로 업계에서는 조용한 거인이라 불린다. 오경이가 천천히 휴대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박선자는 자신이 밀어낸 휴대폰을 다시 당겨 화면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한지영은 조용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는데 그 표정에는 놀라움보다는 이상하게 납득하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숙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목 언저리의 진주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던 목걸이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어딘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웃던 그 입이 이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자리에 들어서면서 대화를 이끌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나누던 그 이미숙이 지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40년 전에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도 없이 앙상해진 나뭇가지들 사이로 늦가을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이미숙의 손이 목걸이에서 천천히 내려와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그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미숙은 이 저녁이 자신의 저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마련한 자리이고 자신이 이끄는 자리이며 자신의 삶이 가장 빛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저녁을 설계한 사람은 수수한 코트를 입고 낡은 가방을 들고 들어온 그 사람이었고 이미숙은 그 설계 안에서 그냥 자기 역할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디저트는 아직 오지 않았고 매실주자는 그대로였으며 오늘 저녁 내내 이 테이블을 채웠던 이야기들은 공기 속으로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네 사람과 각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은 한 사람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김정혜. 재래시장 반찬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전혀 다른 무게로 이 방 안에 떠 있었습니다. 정혜가 식당을 나선 뒤 바깥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늦가을 밤의 서울 근교는 이미 겨울의 입구에 닿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에 쓸려 다녔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이 먼저 차 문을 열었고 정혜는 천천히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졌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온기가 돌았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식당 건물이 뒤로 멀어지면서 불 켜진 창문이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저 안에 아직 네 사람이 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을지 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지 정혜는 굳이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혜는 손 위에 놓인 낡은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죽이 닳고 모서리가 해진 그 가방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도 늘 정혜와 함께였습니다. 비싼 것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가방을 처음 샀던 날을 정혜는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처음 시장에 자리를 잡던 해 한 달치 월급을 아껴서 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가방은 정혜의 하루를 함께 버텨왔고
그 세월이 가죽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른 자국 하나하나가 자신이 살아온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렀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저녁 동안 꺼냈던 말들이 조용히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장학금 발표 날의 교무실, 담임과 교감의 얼굴, 이미숙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그날 오후 게시판 앞에 혼자 서 있던 18살의 자신. 그 기억들은 오랫동안 정혜의 안쪽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내고 나니 이상하게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선명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래 묵은 것을 꺼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정혜는 오늘에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학교를 나온 뒤의 세월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장 일을 했고 시장 구석자리에서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한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댄 적도 없었고 억울하다고 소리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내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반찬 가게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단골이 생겼고 단골이 늘면서 자리를 넓혔으며 자리를 넓히면서 사람을 뽑았고 사람이 늘면서 유통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됐고 그때부터 회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혜는 그 과정을 대단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텼을 뿐인데 버틴 날들이 쌓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대단한 척한다고 했으며 또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정혜는 그 모든 말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자신의 하루를 바꾸지는 않았으니까요. 오늘 그 자리에 간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오래 망설였습니다. 이미숙이 동창에 연락을 해왔을 때 처음에는 그냥 안 가려고 했습니다. 40년이 지났고 이미 지나간 일이며 굳이 그 얼굴을 다시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이상하게 그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아직도 그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결심했고 가기로 했으면 제대로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직접 잡았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정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숙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도 그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4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교무실에서도 게시판 앞에서도 소문이 돌던 그 며칠 동안에도 하지 못했던 말.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한 일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것. 그 두 가지를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했습니다. 차가 큰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정혜의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직원이 차 문을 열었고 정혜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잠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별이 보이는 날은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보였습니다. 정혜는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의 불빛이 환했습니다. 야간 당직 직원이 고개를 숙였고 정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정혜는 가방을 두 손으로 가볍게 쥐었습니다. 다른 가죽의 감촉이 손바닥에 익숙하게 닿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가장 큰 실수를 한다고들 하지만 정혜는 그 말을 남에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정혜가 지난 40년 동안 온몸으로 살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고 그 불빛들 속에 수백만 개의 하루가 각자의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풍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도 그냥 열심히 살 것이었습니다.